반갑습니다. 김정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조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의 저명한 문헌학자 문일단은 장자를 가장 진실한 신이라 칭하면서 그의 사상 전체가 한편의 절묘한 시라고 했습니다. 장자를 신이라 평한 그의 말에는 우주의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본질을 어느라는 매체를 통해 해석하는 노래가 바로 시다 하는 정의에 꼭 맞아 떨어지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학자들 중에서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많은 철학적 명제가 동시에 미학적 명제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또한 없다는 게 엄연한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자미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란 개념에 대한 토론과 자유와 미추의 관계를 추구하는 심미적 관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장자가 추구했던 자유란 이해득실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도에 대한 관조를 실현할 수가 있으며 그때만이 비로소 최상의 아름다움인 지미와 최상의 즐거움인 지락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미 지락의 추구가 곧 예술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는 수많은 우화들을 동원하면서 창조적 자유가 곧 신비적 경계임을 일러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장자가 아름다움과 신비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됩니다. 장자는 우주의 본체가 되는 도가 곧 최고의 절대적 미가 되며 현상기의 미와 추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본질적으로는 미추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논리를 줄기차게 전개했습니다. 장자에 의하자면 미추의 본질은 모두 하나 같은 기운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론에 의하자면 우주를 관통하는 일기가 운행하면서 조화를 부리는 그 생명력을 표현함이 곧 아름다울 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아의 미학은 한마디로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문질빈빈이라 볼 수 있는데 장자는 그러한 육아적 논리 또한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는 외모가 괴이하거나 얼핏 보면 추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진실로 아름답다 하는 사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장자의 무의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가 하나라는 근원을 알고 도에 몸과 마음을 두어서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고 보면 세속의 근심 걱정 따위에서 벗어나 한껏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장자의 이러한 무의사상이 형성된 교위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장자를 소개하는 데는 우선 은자로 대표되는 양주라는 인물의 탈속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간단 명료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의 상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사상이나 학문이나 예술 등 인류의 모든 문화적 현상은 결국 그 시대 정신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식주의에 이끌리지 않았던 마르크스 등이 주장했던 사회주의 예술론에 따르자면 예술 또한 사회,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사회학에 속했습니다. 물론 극단적 이론이긴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유물론에 의하자면 인간의 의식 또한 내면적 실체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또는 역사적인 힘에 의해 생성된 노동의 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대 철학의 한 주류가 되기도 했던 이른바 구조주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ヴ이-스트로스가 가장 초기 학자 축에 드는데 본질적으로 사회학적이며 인류학적 미적 접근법을 채택했던 그의 구조주의에 의하자면 예술은 사회의 상이한 재양상의 반영으로 간주되면서 상호간에
일반 법칙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시인으로 알려진 T.S. 엘리엇은 장편시 황무지들을 발표해서 1948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 작품의 내용 역시 그 시적 입장에서 조망하려 들자면 암울하고 황량한 그 시대 정서를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정신적 혼미와 황폐한 모습 등을 상징적 표현 수법으로 황무지라는 그 작품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가 살았던 그 당시 춘추시대를 무도한 난세로 진단했기에 사회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예악의 수립을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공자와 함께 춘추시대를 살았던 노자 역시 난삽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주책으로 도를 주장하게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자의 경우라면 나를 버림이 되는 무기와 공명심 따위를 없이 여기는 무공과 명예욕 따위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명을 그의 이념적 바탕으로 했기에 그의 개인적 사료는 아예 전부하다시피 했고, 단지 그의 사상적 단편만이 장자라는 책에 조금 실려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사상을 이해하면은 그가 살았던 시대상을 살펴보면 더욱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사상 또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반영했거나 혹은 조건 반사적인 그의 심리적 산물이라 볼 수도 있고, 그 역시 시대적 모순과 그 시대의 절실한 메아리를 자신의 사상 속에 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50년 이후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의하자면 중국의 신석기 시대 문화는 대략 기원전 6000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자면 중국의 역사는 전설적 인물들인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등 삼왕 5제로부터 시작되어 하은주 3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은나라에 관해서는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한 각 꼴물 등으로 인해 그 역사적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그 윗대, 즉 황하의 지수 사업으로 유명한 우임금을 시조로 삼았다는 하왕조에 대해서는 그 실체 파악이 미흡하여 아직도 전설적인 시대로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순, 우임금 등의 전설시대에 나타나는 지배 영역은 뜻밖에도 중국 대륙 남방의 온화한 양자강 유역이 아니라 북방이며 추운 지방에 해당되는 황하강의 중하류 지역이 있습니다. 황강 유역에서 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황토가 무진장으로 퇴적되어 있어서 원시적인 농역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죠. 남방의 양자강 유역이 역사적인 터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는 한나라가 멸망하고 북조의 수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할 때까지 대륙 전체가 요동을 치던 위진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를 이은 주나라 때부터 본격적인 중국사가 전개되었다고 보는데, 건국설화에 의하자면 주나라의 시조는 후직이었고, 그는 백성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과 삼배 짜는 기술 등도 일러주어 훗날 농업의 신으로 숭배받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나라 초기까지도 아직 신화시대의 틀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역사 또한 양분되었으니 서쪽에 위치했던 호경을 도읍지로 삼았던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770년까지를 서주시대라 부르고, 동쪽 지역에 있는 낙양을 도읍지로 삼았던 기원전 770년부터 그 주나라가 멸망했던 기원전 221년까지를 동주시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주시대 또한 그 시대상에 따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졌습니다. 노자와 공자는 춘추시대의 인물에 속했고,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맹자와 순자, 그리고 노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장자 등은 전국시대에 속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저서인 춘추에서 시대명을 따온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인데 나아갈 진짜 진나라의 대부였던 한, 위, 조, 삼씨가 주나라의 제후로 인정된 시기가 403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가 고을의 수령이었다면 제후는 국왕의 지위가 되는 것이니 한, 위, 조, 삼씨가 제후로 책봉되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나라 황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주나라가 점차 쇠퇴하여 춘추시대 초기에는 100여 개의 제후국들이 난립되었으나 서로 약탈과 병합을 일삼아 성시 진짜 진과 진나라 진짜 진, 그리고 제, 초, 노, 위, 연, 조, 송, 베풀 진짜 진, 채, 정, 오, 월 등 14개국으로 재편되는 혼란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그 혼란기를 틈타 중국의 동북방이나 서북방에 살고 있던 다민족 국가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져서 걸핏하면 중국을 향한 침략과 노략질을 일삼으려 들었습니다. 이에 다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제후 중에 강성한 자가 일어나 조낭 양위, 즉 왕을 받들고 왕쾌를 물리친다 하는 대인 명분을 내걸고 제후들과 동맹을 결성했으니 그 동맹의 우두머리를 흔히 패자라고 불렀습니다. 패자의 권세를 또한 패권이라 했는데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자신의 권세를 빙자하여 군사를 장악하고 마구 휘두르면서 약소국가나 약소세력을 억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천자를 높이 받들기 위해 사방에 오랑캐를 물리친다 하는 의미의 존왕양이라는 그 말은 한마디로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적 문화국가라는 이른바 중화사상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다민족들을 오랑캐라 처지하여 사방의 다민족들을 이른바 남만, 북적, 동이, 서용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한 분류에 따르자면 우리 한민족은 동이족에 속했습니다. 춘추시대의 오패는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 진짜 진의 문공, 송의 양공, 성시 진짜 진의 목공, 초의 장왕 등으로 치기도 하고 홍자는 양공, 목공 대신에 오의 부차와 월의 구천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 패자들이 천자를 위한다며 포장했던 조랑 양이는 그야말로 명색만의 대의명분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제는 패권 다툼을 위한 구실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춘추시대의 뒤를 이은 전국시대 또한 그 시대명이 일러주는 의미 그대로 끊임없는 전란의 시기에 속했습니다. 기록에 의하자면 전국시기 200여 년 동안에 무려 20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가 치열하게 연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3년부터 각축이 벌어져 나중에는 이른바 전국의 7영웅이라는 연, 제, 한, 위, 조, 초, 성시 진짜 진의 7대 제후들이 피비린내 나는 세력 다툼을 계속하다가 기원전 221년에 성시 진짜 진나라에 의해 천하 통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진시 황제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철제 농기구와 전기의 보급 내지 광대시설의 발달 등에 의해서 농업 생산이 급격하게 향상되기도 했고 상공업도 크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로 인해 원시적 공동체는 점차 붕괴되어 갔고 많은 재산을 모은 제후들 중에서 가장 강대해진 진에 의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자는
전쟁이 일상사와도 같았던 그 전국시대 중기에 강대국들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큰 소리 한번 쳐본 적이 없는 자그마한 송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라는 책의 외편 마제에는 성인이 나타나 절름발이가 뛰듯 어지리를 만들고 발꿈치를 들고 다니듯 오를 어이를 만들어 철하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하는 식으로 공자의 인의사상을 노골적으로 야유하듯 비판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내편 소요유에는 성왕으로 알려진 임금요가 응거하는 허유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다 망신만 당하고 요가 돌아가자 허유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귀를 씻었다 하는 우화까지 들어있었으니 장자는 당시의 정치 현실의 환비를 느끼다 못해 혐오감까지 지닌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자는 외편 거협에서 통치자는 아예 큰 도적에 불과하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는데 그 당시 위정자들이 장자에게 그러한 사상을 전해주었다고 해야 할 만큼 송나라의 통치자는 반인류적 인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송나라는 척석이라는 자와 그의 아우 은이라는 형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28년에 아우인 은이 제후인 형을 공격하자 형 척석은 동생에게 패하여 제나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은이 송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정치하기 위한 고륙 상정이 다반사였던 그 당시 전국시대에서 아우가 형의 보위를 강탈했던 사건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통치자가 된 이후에 나타난 은이란 그자의 경거망동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은은 그 자그만 나라의 제후 노릇에 금방 실적을 느껴 아예 공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스스로 송강왕으로 자처하면서 거창한 적의식도 거행하면서 이른바 중원을 호령하는 패권자가 되려는 환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동쪽에 있는 제나라를 공격해서 세계의 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남쪽에 위치한 초나라를 공격해서 300여리가 되는 땅도 빼앗고 서쪽에 있는 위나라를 향해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장자라는 책에 사마귀가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마차를 향해 무모하게도 앞에 두 발을 곤도 세운다는 당랑거철이란 우화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마귀 꼴로 은이란 왕도 겁이 없이 천지사방을 적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즈음 그 송나라의 궁정에서 박제 아래서 매가 부화되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송강왕은 그 이상한 사건을 접하고 관행처럼 기흉 여부를 점치게 했는데 점쟁이는 또 눈치껏 송강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장차 임금님이 천하를 통일하리라는 길조의 점괘로 풀이해 주었습니다. 기어코 자만에 빠진 송강왕은 아예 천하의 패자가 되기라도 했다는 듯 가죽 주머니에 사람의 피를 담아 관역을 만들어 매달아 놓고 하늘을 쏜다는 의미의 사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다 붙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곧 내 것이란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을 매질하면서 천하의 귀신을 복종시킨다 하는 말도 했는데 천하는 이제 내 발밑에 있다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원래 폭군들은 불안과 공포심이 많은 자들이어서 그 불안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고자 잔혹한 폭력을 과시하거나 주색에 빠져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은이란 그자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만 주색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박에서 차출되어 궁궐으로 끌려온 여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신이 간언을 하면 당장 그를 잡아 죽였고 원로들이 간언을 해도 염치 없는 관리라며 욕을 마구 해댔습니다. 심지어 곱사덕이를 신기한 물건처럼 지켜보기도 하다가 장난처럼 그의 등을 갈라보기도 했고
냇물을 건너는 사람을 본 다음에는 어째서 차가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를 잡아 정강이 뼈를 잘라보려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천하 제후들은 그 송광왕을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자 악명 높은 폭군이었던 그랑과 은나라 최후의 폭군으로 유명한 주왕 등에 비견해서 송나라의 근왕이란 의미로 글송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자라는 책의 내용 중에는 곱사등이나 지체불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장자가 그러한 우화를 지어낸 까닭 또한 송강왕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그 시대상의 이해가 장자 사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중국의 명화첩덕에서 곱사등이나 외형이 일그러진 인물화 등을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그러한 그림들의 미학적 논리가 바로 장자로부터 비롯되었고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장자는 당신이 살았던 그때의 시대상에서 그런 식의 역설적 미학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장자의 생애를 주제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